딸이 말했다.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드세요. 그러자 내 안에 무언가가 쩍 갈라졌다. 분노도 고함도 아니었다. 서리가 묵은 나무를 쪼개듯 느리고 깨끗한 균열이었다. 5시간 동안 양념하고 3시간을 더 구워낸 갈비찜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모두가 앉아있는 식탁을 보았다. 그리고는 아직도 뜨거운 쟁반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헉소리조차 듣지 못했고 그저 포크가 접시에 긁히는 둔탁한 소리와 방금 지나간 순간을 알지 못하는 몇몇 아이들의 웃음소리뿐이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고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그게 도움이 되었다. 쟁반은 무거웠고 포일이 손가락에 얇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갈비찜을 품에 안고 내 집까지 5걸음 걸어갔다. 팬 바닥에서 여전히 끓어오르는 양념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집 안은 레몬 비누와 먼지 냄새가 났다. 지난해 지원과 같이 살자고 설득한 이후로 이 집은 진정으로 내 집이었던 적이 없었다. 지원은 그게 더 편해요 라고 말했다. 공과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모실게요. 나는 더 잘 알았어야 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 자신의 자존심조차도. 갈비찜을 주방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침묵이 낡은 코트처럼 나를 감쌌다. 목소리도 화면도 누가 계피를 어디 뒀는지 왜 감자가 뭉개졌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나와 몇 주 동안 감지 않았던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내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테두리에 파란 꽃무늬가 있고 끝이 살짝 깨진 옛날 접시였다. 갈비찜을 두툼하게 잘라 올리고 팬 바닥에 남은 양념을 조금 끼얹은 다음 나만의 상 촤에 앉았다. 천천히 먹었다. 고기는 부드러웠다. 양념이 완벽하게 배어들었다. 어쩌면 내가 만든 것 중 최고였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한 조각의 맛을 느꼈다.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두었다. 그런 다음 창가 의자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매년 가을 저 잎들을 내가 쓸었는데 이제 지원은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넘어져서 엉덩이라도 부러질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러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그저 지시했을 뿐이다. 그녀는 항상 지시했다. 식초처럼 날카로운 지워의 목소리가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렸다. 마치 내가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였고 그녀를 먹이고 씻기고 아이들을 돌봐준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녀는 항상 충고하는 것처럼 들리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명령을 내릴 때조차도. 사실 나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이 한 문장이 내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나는 그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내가 조용히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다. 싸울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모든 순간들을. 그녀가 남편 앞에서 내게 퉁명스럽게 대했을 때, 내가 그녀의 새롭고 비싼 식기세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눈을 굴렸을 때, 그녀가 그 옷은 유행이 지났으니 파티에 입고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썩은 과일 조각처럼 이제 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이제 떠난 지 10년이 된 나의 다른 딸, 혜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다정한 아이였다. 내 관절염이 도질 때 차를 가져다 주고 피곤할 때조차도 단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매주 전화했던 아이. 하지만 그녀는 내게 손녀, 라희를 남겨주었다. 사랑스럽고 관찰력 있는 라희. 이제 가족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만큼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을 보았다면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한때 소녀였던 나와 내가 되어버린 여자에 대해 나는 씁쓸하지 않았다. 단지 피곤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사는 것이 지겨웠고, 마치 의무인 것처럼 말을 듣는 것이 지겨웠고,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과 같다고 가장하는 것이 지겨웠다. 일어났다. 찬장으로 가서 펜과 메모지를 꺼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오늘뿐 아니라 곧. 이 집에 대한 등기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 저축은 여전히 내 계좌에 있었다. 나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밖에서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지원은 갈비찜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아마 누군가는 마침내 내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상관없었다. 오늘 밤 나는 내 침대에서 자고 내 음식을 먹고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전화가 2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화면에 지워의 이름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단지 그 소리만으로 나를 끌어당길 수 있을 것처럼 배를 울렸을 뿐이었다. 그러지 못했다. 나는 몇 주 만에 가장 잘 잤다. 평화에서 오는 잠이 아니라 마침내 거친 피로에서 오는 잠이었다. 늘 그랬듯이 첫 빛과 함께 잠에서 깼다. 비록 옷을 입혀야 할 아이도 학교에 데려다 줄 일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릴 일도 없었지만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식은 갈비찜 한 조각을 가지고 창에 앉았다. 밤새 식은 후라 드지 않았다. 부산 떨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조용히 천천히 먹었고 집은 내 주위에서 숨을 참고 있었다. 8시까지 목록을 만들었다. 은행 계좌 확인, 변호사에게 전화, 지난 봄 지워가 정리하는 것을 도왔던 서류들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목록은 길지 않았지만 진짜였고 나의 것이었다. 책장에서 집과 재정이라고 표시해둔 폴더를 꺼내 주방 창 위에 펼쳤다. 안에는 내가 지불했던 수리 영수증들이 있었다. 공과금 청구서는 항상 지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녀가 일을 간소화하자고 제안하는 메모들이 있었다. 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통제권을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였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내 입출금 계좌 중 하나에 그녀를 추가하도록 설득했던 날이 기억났다. 나는 내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들이 당신을 사로잡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 번에 모든 것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당신이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조금씩 깎아내는 것이다. 내가 다음에 한 일은 이메일을 여는 것이었다. 은행 웹사이트는 오래전에 북마크 되어 있었지만 거의 로그인하지 않았다. 그것도 너무 자주 지워에게 맡겼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다행히 내가 선택했던 보안 질문들을 통과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다. 내 잔액. 여전히 온전했고 여전히 나의 것이었다.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메모했다. 나는 화면뿐만이 아니라 눈을 마주하고 싶었다. 기록을 인쇄하고 위임장 양식을 검토하고 싶었다. 더 이상 공동 계좌는 없다. 편의를 위한 접근 권한도 없다. 오직 나, 내 이름, 내 서명뿐. 복수가 아니었다. 명확성이었다. 메모에서 고개를 들고 내가 이사 올 때 싸두지 않은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인 냉장고의 사진을 보았다. 혜진과 내가 우리 사이에 라희를 두고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라희가 화분에서 바로 뽑은 바질로 양손 가득 찬 채 정원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우리 셋 모두 웃고 있었다. 연기하는 것도 포즈를 취하는 것도 아닌 그냥 진짜였다. 저 웃음.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웃지 못했다. 전화기를 들고 기억으로 라희의 번호를 눌렀다. 2번 울린 후 그녀가 받았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빛처럼 내게 닿았다. 응, 아가야. 잠시 멈춤.
그리고는 괜찮으세요? 엄마가 자세히는 말 안 했지만 엄청 화나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었나 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지. 라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나왔단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어젯밤 갈비찜을 들고 나왔어. 또 다른 멈춤이 있었지만 판단은 없었고 그저 느린 한숨뿐이었다. 잘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목이 매는 것을 느꼈다. 언제 한번 들를래? 내가 물었다. 점심 만들어줄게. 거창한 거 말고. 내일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내일이면 좋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었다. 지워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직접 만들었던 커튼, 바꾸기를 거부했던 끝이 깨진 도자기 램프, 아무도 빌려가지 않는 낡은 문고판들로 가득 찬 책장.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모든 것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먼지를 털었다. 광을 냈다. 창문들을 열었다. 집이 나와 함께 숨을 내쉬었다. 정회, 뒤뜰로 가서 높게 만든 텃밭 옆에 섰다. 흙은 말라 있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파슬리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몇몇 고집센 금잔화가 노란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텃밭의 나무 가장자리를 만지고 손가락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지원은 이제 정원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다. 엄마한테는 너무 무리해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것들에게 물을 준다. 당신의 손이 떨릴지라도, 무릎이 아프다고 불평할지라도, 다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그날은 다시 전화가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다. 혜진은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자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세탁기를 직접 고쳤을 때, 또는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또는 장례식 사흘 후에 누군가는 불을 켜두어야 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갔을 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강인함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 당신은 가족을 등에 짊어진 여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하는 여자가 된다. 그들의 손등을 토닥이고 쉬라고, 앉으라고, 방해되지 않게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 원태가 죽은 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늦게까지 일했다. 지원은 21살이었고 막 졸업했고 당장 나가고 싶어 했다. 혜진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지만 가까이에 머물렀다. 그녀는 항상 한 발은 현실 세계에 두고 있었고 자신을 키운 사람을 잊을 만큼 야망에 휩쓸리지 않았다. 지원은 추진력이 있었지만 혜진은 마음이 있었다. 그의 죽음 후 첫 달, 지워가 계속 누군가 당신을 돕도록 해야 해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였다. 그녀는 한 달 후 이사 나갔다. 집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숨을 쉬어야 한다고 했다. 혜진은 남았다. 가능할 때 공과금 내는 것을 도왔고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이 너무 조용할 때 나를 웃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현관에 앉아 별들과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곤 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결혼했을 때도 라희를 낳았을 때도 시간을 내주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소리치지 않는다.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암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대했던 방식과 똑같이 그것을 마주했다. 부드럽게. 하지만 눈을 뜬 채로. 그녀는 모든 항암 치료 전에 내게 전화했다. 조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죽었을 때 지원은 내게 이제 라희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위로라기보다는 임무처럼 느껴졌다. 라이는 겨우 12살이었다. 내가 10대를 키우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그녀는 지워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싸우고 싶었다. 내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손이 떨릴지라도 여전히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첫 번째 진정한 항복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아니라 의심에 대한. 이어진 몇 년은 타협의 연속으로 희미하게 지나갔다. 내 차를 팔았다. 엄마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워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저녁 식사 초대를 멈췄다.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녀가 주장했다. 나는 정원 가꾸기를 멈췄다. 엄마 허리가 그걸 감당 못해요. 나는 명절 장식을 멈췄다. 저희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무언가를 놓아줄 때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실용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실용성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야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깊이 배는지 깨닫는다. 지원은 잔인하지 않다. 사람들이 잔인함에서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때리지도 않는다. 그녀의 도구는 침묵, 제한, 무시이다. 그녀는 최소화의 달인이다. 내가 무언가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오,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이다. 마치 내 상처가 불편하다는 듯이, 내 감정이 번역 오류라도 된다는 듯이 그것이 어젯밤을 다르게 만든 것이다.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드세요. 그녀는 악의가 아니라 효율성으로 말했다. 논리로 통하는 너무나도 숙련된 차가움으로. 나는 축하의 일부가 아니었다. 직원의 일부였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갈비찜을 들고 떠났을 때 그녀는 나를 막지 않았다. 중얼거림조차 없었고 그저 침묵뿐이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오늘 아침 보리차를 마신 후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또 다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혜진의 편지들이 있었다. 진짜 편지들. 손으로 쓰고 봉하고 우표가 붙은. 그녀는 종이를 믿었다. 화면은 거짓말을 한다고. 잉크는 진실을 말해준다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나는 세 통을 읽었다. 하나는 라희의 첫 피아노 연주 회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첫 음표 전에 손이 어떻게 떨렸는지, 그리고 연주 후에 산을 오른 것처럼 미소 지었던 것에 대해. 또 다른 하나는 단지 그 주에 혜진이 감사했던 것들의 목록이었다. 세 번째는 더 어려웠다. 암이 전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검사 후에 쓰여진 것이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썼다. 나는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요.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꼭 껴안았다. 너를 잊지 않았단다, 아가야. 나는 속삭였다. 절대로. 나는 오후를 보내며 새로운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라이에게 사과도 불평도 아닌 단지 이야기였다. 그녀가 어렸을 때의 기억 조각,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파이 껍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때, 밀가루로 뒤덮인 그녀의 작은 손과 집중으로 엄숙했던 그녀의 얼굴. 너는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었지. 이제야 그걸 알겠어. 내가 이걸 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해. 로 끝맺었다. 나도 그랬단다. 봉투를 봉하고 그녀의 이름을 쓰고 문 옆에 두었다. 내일 직접 그녀에게 줄 것이다. 평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재에서 오는 침묵이 있다. 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지워의 집을 채운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내가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그것을 상상했다. 아이들이 시리얼 위로 속삭이는 모습. 할머니 의자가 왜 비어있는지 몰라 하는 모습. 지워의 남편이 그녀를 곁눈질하며 설명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모든 회피의 재능으로
아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모습.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메인 요리를 팔에 안고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쉽다. 나는 보리차를 들고 라이가 태어나기 전 크리스마스에 혜진이 내게 준 낡은 가디건을 걸친 채 현관에 앉았다. 팔꿈치는 얇아졌고 한쪽 주머니는 솔기가 풀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바닐라 로션 향이 희미하게 났다. 나는 다람쥐 한 마리가 울타리를 가로질러 달려가다가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멈추는 것을 보았다. 미소 지었다. 그 동행이 좋았다. 10시쯤 그녀를 보기 전에 라희의 목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나는 너무 빨리 일어났고 오른쪽 무릎에 익숙한 통증을 느꼈다. 여기 있단다, 아가야. 그녀는 갈색 종이 봉투를 들고 머리를 묶고 뺨이 발갛게 상기된 채 집 옆을 돌아왔다. 빵 사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서점 근처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작은 곳 있잖아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좋아하시던. 지금도 좋아한단다. 들어오렴. 우리는 따뜻한 시나몬 트위스트를 사이에 두고 주방 상추왕에 앉았다. 라희는 내가 수백 번 했던 것처럼 보리차를 따랐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질문하지 않았고 나도 서둘러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천천히 먹었다. 어젯밤 엄마 얼굴 봤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가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비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가실 줄은 예상 못한 것처럼요. 나는 보리차를 마셨다. 나도 내가 그러기 전까지는 몰랐단다. 잘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 주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맞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 네가 있잖니.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라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우주에 베푸는 호의처럼 대하죠. 마치 당신 집에서 할머니가 존재하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해 박수를 기대하는 것처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심하게 들리는 거 알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아니다. 내가 말했다. 정확하게 들린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 조용한 동이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집 열쇠의 한 묶음이었다. 복사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비상시를 위해서도 있지만 할머니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요. 나는 열쇠를 받아 손바닥에서 무게를 재어보았다. 3개의 열쇠. 하나는 분홍색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열쇠고리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물어봐 주지 않을 거니? 내가 농담했다. 라희가 활짝 웃었다. 그건 협상 불가능해요.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의 그녀의 일, 그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그녀의 아파트에 계속 들어오는 이웃집 고양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냈다. 그녀는 고양이 이름이 클레멘타인이고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녀가 떠날 때 나는 그녀의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현관에 서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안으로 들어가 상추왕에 앉아 열쇠를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그리고 나의 오래된 요리 카드들을 보관하는 서랍에 넣기 전에 조금 더 오래 쥐고 있었다. 나는 더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담겨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항상 나의 것이었던 그 모양 속으로 다시 들어선 것처럼. 그날의 나머지는 작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지나갔다. 빨래를 모으고 손으로 분류하고 몇 개 안 되는 접시였지만 설거지를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우편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후 늦게 1년 넘게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바느질 상자를 열었다. 뚜껑이 삐걱거렸다. 안에는 단추, 실, 천 조각, 시간과 함께 무뎌진 낡은 핀들이 있었다. 2년 전 충동적으로 샀던 부드러운 파란색 면 조각을 꺼냈다. 라희에게 여름 드레스를 만들어주려고 계획했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내 손가락은 이제 더 느리게 움직였지만 근육 기억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끝낼 필요는 없었다. 단지 시작하는 것. 단지 내 손에게 유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밖에서는 밤이 되기 직전에 하늘이 그 부드러운 멍든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여전히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라희가 먼저 물었다. 엄마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직도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우리 사이에 보리차 주전자가 있었고, 햇빛이 레이스 커튼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공격으로 의도하지 않았고, 단지 질문이었다. 진심 어린 질문. 하지만 돌처럼 떨어졌다. 나는 보리차를 저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손이 할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간직하기로 결정한 나의 버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했다. 라희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나는 천천히 시작했다. 그녀는 그녀의 점심을 싸주고 현장 학습 동의서에 서명해준 여자를 기억한다. 그녀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녀의 침대를 정리해준 여자. 그녀는 유용성을 통해 나를 기억한다. 허드레시를 통해, 일상을 통해, 하지만 기쁨을 통해서는 아니다. 내가 전업 엄마가 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통해서는 아니다. 라희는 손에 턱을 괴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럼 할머니는 뭘 좋아하셨는데요? 질문은 간단했지만 나는 몇 년 동안 대답하지 않았었다.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잠시 멈춘 후 말했다. 주로 사교 댄스. 내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 1년 동안 대학팀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래된 재즈 레코드, 레몬약과 7월의 가장 더운 날에 차의 석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사랑했다. 나는 멈췄다. 가슴에 갑작스러운 조임에 놀랐다. 그리고 나는 집이 조용하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아무도 내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요일 아침을 사랑했다. 라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 전혀 몰랐어요. 물론 모르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막 말을 하려던 것 같았지만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흘끗 보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대답하지 않고 뒤집어 놓았다. 내 엄마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강하게 나와요. 제가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저한테 할머니께 연락했는지 묻고요. 마치 갑자기 다시 신경 쓰는 것처럼요. 자신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말했다. 통제관계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말했다. 그게 문제지. 자기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창피함에서, 무질서에서,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불편함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기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함으로써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그녀가 믿는 편안함이니까. 위계질서, 보여주기.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밑에서 어떤 곰팡이가 자라든 상관없이. 라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내가 말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너는 질문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니? 그녀가 내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동네 주변을 걸었다. 공기는 축축한 잎사귀와 굴뚝 연기 냄새가 났다. 라이는 오는 길에 사온 과자가 든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고, 우리는 걸으면서 그것들을 나누어 먹었다. 후회한 적 있으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포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한동안 생각했다. 보도가 우리 발밑에서 갈라졌다. 머리 위의 전선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나는 그것이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한다. 라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녀가 말했다. 그건 공평하네요. 그녀가 나를 내려주고 떠날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게 나를 안았다.
그녀의 차가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선택에서였다. 나는 내가 누구를 들여보내는지 아는 것이 좋았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 옆에 앉아 여전히 재즈를 틀어주는 방송국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콜드트레인. 눈을 감고 왁스 칠된 바닥 냄새, 내 허리에 놓인 누군가의 손의 무게, 그리고 우리 둘보다 더 큰 리듬에 맞춰 회전하는 스릴을 기억했다. 나는 춤추지 않았다. 실제로 그냥 제자리에서 몸을 흔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워가 집에 왔다. 창문을 통해 현관에 뻣뻣하게 서서 무언가를 팔에 안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2번 노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는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밝았고 너무 깨지기 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워. 그녀는 포일로 덮인 접시를 내밀었다. 엄마 통이랑 남은 칠면조 고기 좀 가져왔어요. 남은 것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보았고 손을 뻗지 않았다. 나 먹을 거 있어. 내가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냥 생각했어요. 진짜로 왜 온 거니? 그녀가 발끈했다. 제가 찾아오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지나쳐 집안을 보았다. 라희가 저를 피하고 있어요. 여기 있었죠. 잠시 멈춤. 지워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상황이 좀 긴장됐다는 건 알지만 손님들의 기대라는 게 있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무례하게 굴 생각은 아니었어요. 네가 무례해도 상관 안 했다는 것뿐이지. 그건 불공평해요. 아니다. 내가 말했다. 불공평하진 않아. 하지만 사실이지. 우리는 몇 초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결코 말해지지 않은 것들로 두꺼웠다. 그녀는 접시를 다시 내밀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갈비찜을 만들었단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지워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내가 떠난 날 밤에 갈비찜을 만들었어. 내 부엌에서 내 상에 앉아 아직 따뜻할 때 먹었지.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내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자랑스러워하는 건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엄마는 내 남은 음식이 필요 없단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 지워가 떠난 후 나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떤 경계는 빗장보다 강하니까. 나는 복도에 잠시 서서 그 고요함을 붙잡았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숨이 막히지도 않았다. 내가 배은망덕하다거나 그녀가 좋은 의도였다고 말하는 낡은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것은 현관문과 내가 혼자 먹은 그 갈비찜의 첫 조각 사이. 어딘가에서 시들었다. 그리고 죽은 모든 것들처럼 더 이상 힘을 갖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그녀가 가져온 접시를 행주로 싸서 길 아래에 있는 교회 기부 냉동고로 가져갔다.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조용히 받는다. 질문도 서류 작업도 없이 단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친절한 영혼뿐이다. 나는 칠면조 고기를 안에 넣고 통을 남겨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걸어왔다. 돌아왔을 때 주전자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몇 년 동안 나는 지워에게 일을 맡겼었다. 공과금, 온라인 계정, 갱신, 작은 일부터 시작되었다. 전기요금을 내라는 알림, 우리 전화요금제를 묶으라는 제안. 그러더니 은행 계좌로 이어졌다.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그녀를 한 계좌의 위임 사용자, authorized user로 만들도록 설득했고, 그러더니 다른 계좌도, 그리고 자동 이체가 시작되었다. 아이들 학비, 식료품 일부, 심지어 내가 실제로 세부적으로 본 적 없는 월별 가사 도움 기여금까지.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돕고 있다고,
가족은 서로를 지원한다고, 그녀가 그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함으로써 내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게 그 세 장을 지었는가 뿐이었다. 잔인함에서가 아니다. 아니, 단지 권리의식에서였다. 조용하고 미묘하며 끊임없는. 나는 지워의 집에 이사하기 전 내 기록들을 보관했던 서랍을 열었다. 내 이름은 여전히 모든 계좌에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을 처리한 이후로 은행은 로고를 바꿨지만 핵심은 같았다. 나는 지점에 직접 전화했다. 네, 은숙 고객님. 젊은 남자가 내 신원을 확인한 후 말했다. 고객님은 여전히 저축계좌와 공동 입출금 계좌의 주 계좌주이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편의 시설이 있으신가요? 보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머뭇거렸다. 저희는 5시까지 영업합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슬랙스와 네이비색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튼튼하고 내 것인 것으로. 혜진이 항상 나를 날카롭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내 은색 머리핀을 제자리에 꽂았다. 그런 다음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메모지를 안에 넣고 버스를 타기 위해 모퉁이로 걸어갔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기분이 좋았다. 정상적이고 안정된, 아무도 나를 짐처럼 태워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나 혼자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러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던 그 젊은 남자가 카운터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의 이름표에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내가 언제든지 울거나 불평할 것처럼 약간 불안해 보였다. 그것이 그들이 내 나이의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눈물이나 혼란, 나는 둘 다 주지 않았다. 두 계좌에서 위임 사용자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신분증을 카운터에 평평하게 놓으며 그는 눈을 깜빡였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 사무실 중 한 곳으로 들어오시면 양식을 가져오겠습니다. 10분 후 나는 반짝이는 책상에 앉아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온라인 접속 권한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그리고 자동 이체도요? 모두요. 그는 잠시 멈추고 화면을 흘끗 보았다. 매달 학교 등록금 계좌로 웹샷 5권 천에 정기 이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취소해 주세요. 또 다른 멈춤. 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구독, 주택 서비스, 일부 차량 공유 활동. 이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두 취소해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오늘 늦게 확인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그날 아침에 만든 새 이메일 주소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의 손가락이 다시 머뭇거렸다. 은숙 고객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은 중요한 변경입니다. 누군가 고객님의 동의 없이 다시 접근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계좌에 플래그를 지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플래그를 지정해 주세요. 일이 끝났을 때 그는 일어서서 문까지 나를 안내했다. 오늘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으신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이미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밖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나는 춥지 않았다. 실제로는 내 몸은 윙윙거렸다. 아드레날린 때문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무엇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레몬 광택제와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나는 전에 한번 여기에 왔었다.
원태와 내가 그의 첫 심장 문제 후에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건물은 같았다. 좁은 복도, 긁힌 몰딩. 하지만 접수원은 새로웠고 대기실의 의자는 이제 벨벳 대신 인조 가죽이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이 느끼는 그런 종류의 변화. 은숙 고객님, 접수원이 미소 지었다. 에이브람스 변호사님을 만나러 오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짧은 복도를 따라 안내했고 높은 창문이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뒤의 남자는 내가 들어서자 일어섰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희끗했지만 그의 악수는 여전히 강했다. 은숙 씨, 그가 말했다.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래됐죠? 그가 앉아 손을 모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 번 눈을 깜빡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없었다. 단지 침착한 전문성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필요했던 것이었다. 혜진을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딸, 라희를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남긴 모든 것이 다른 딸에게가 아니라 그녀에게 가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산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내가 덧붙였다. 라희는 어리지만 저는 누구보다 그녀를 더 신뢰합니다. 지원아 다른 누구도 제 이름으로 된 어떤 것에도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에이브람스 변호사는 법률 메모장을 펴고 메모를 시작했다. 생전 신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수탁자로서 통제권을 유지하시지만 라이를 수혜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왔을 때 그녀는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받게 됩니다. 좋습니다. 또한 현재 지월을 지명하고 있는 모든 금융 위임장을 취소할 것을 권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접근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입술은 미소와 승인의 끄덕임 사이 어딘가로 실룩거렸다. 신탁에 집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했다. 제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 모든 투자, 모든 것을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소유권을 신탁 법인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고객님은 여전히 집에 거주하고 자금을 사용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신탁이 소유하게 됩니다. 완벽합니다.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은숙 씨, 무엇이 이 변화를 촉발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저에게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찡그려졌다가 다시 펴졌다. 그는 세부 사항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문장으로 충분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이를 관리해 왔습니다. 나쁘게는 아니지만 친절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 제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가디건을 입은 지갑이 아니라. 그가 몇 가지 메모를 더 했다. 이것이 처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덧붙였다. 단지 제가 이제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라희가 제가 만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빼돌린 것이 아니라 그녀는 갖게 될 것입니다. 약속은 1시간 더 걸렸다. 우리가 양식을 검토하고 비상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을 때 나는 몇 달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안정감을 느꼈다. 그가 초안 서류들을 폴더에 넣으면서 에이브람스 변호사는 조용한 존경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그가 말했다. 이미 다 소진될 때까지요? 저는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를 배웅하기 위해 일어섰다. 모든 것이 최종 확정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서명을 위해 다시 오셔야 할 겁니다. 올게요. 밖은 하늘이 슬레이트 회색으로 변했고 공기는 비냄새가 났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약국을 지나 빵집을 지나 녹슨 그네가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 걸었다.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쉬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그것은 생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하게 느껴진다. 몇 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였던 후 자세를 교정하는 것처럼 내 핸드폰이 울렸다. 라희에게서 온 메시지. 괜찮으세요, 할머니? 나는 답장했다.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잎사귀 속의 바람 소리를 들었다. 서류는 일주일 안에 준비되었다. 나는 목요일 아침 에이브람스 변호사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늘은 한 번 맑았고 햇빛이 금처럼 보도에 고여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나는 혜진이 승진했을 때 사준 내 모직 코트를 입었다. 그녀는 그것이 나를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나는 에이브람스 변호사의 사무실 의자 등받이에 그것을 깔끔하게 접어 놓았고 그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여기 유언장 수정본이 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각 페이지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여기 신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라이가 단독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수탁자이십니다. 주택 계좌와 투자 자금은 첨부된 일정 A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멈췄다. 재정 위임장의 공식적인 취소입니다. 나는 지원이라고 표시된 두꺼운 봉투를 보았다. 이미 주소가 적혀 있고 우표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사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확인해 주었다. 중지 편지와 함께요. 그녀는 앞으로 고객님을 대신하여 법적 권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페이지에 천천히 신중하게 서명했고 잉크가 내 뒤에서 내가 마침내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흔적처럼 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마쳤을 때 에이브람스 변호사는 모든 것을 모아 서명된 서류들을 큰 바인더에 넣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가 말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추정이나 습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시 고객님의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작은 서랍을 열면서 의료 지침서를 포함시키시겠습니까? 고객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을 때 고객님을 위해 말해줄 사람입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라이요? 그녀는 30세 미만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경고했다.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괜찮습니다. 그녀만이 여전히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양식을 책상 위로 밀었다. 우리는 20분도 안 되어 마쳤다. 내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에이브람스 변호사는 내게 바인더를 건넸다. 이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라희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숙 씨, 나는 돌아섰다. 고객님은 단지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긴 길을 택해 집으로 돌아왔다. 지워의 동네를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라희가 3학년 음악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학교를 지나쳤다. 원태가 필요하지 않은 못을 사기 위해 주인과 이야기하곤 했던 철물점을 지나쳤다. 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꼈다. 짐이 아니라 박물관이 아니라 안식처, 요새처럼 나의 것,
나는 바인더를 비상 손전등과 여분의 수표책을 보관하는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는 주방 상추왕에 앉아 라희에게 편지를 썼다. 극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은 단지 지침이었다. 바인더가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마쳤을 때 편지를 봉투에 넣고 앞면에 블록 문자로 그녀의 이름을 썼다. 그런 다음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안에 달콤한 것을 남겼을까봐 항상 들어 올리는 낡은 쿠키 단지 밑에 놓았다. 나는 잠시 동안 창가에 서서 보리차를 마시며 늦가을 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화가 한 번 울렸고 그러더니 다시 울렸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5분 후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지워, 우리 이야기해야 해. 중요해. 더 읽지 않고 삭제했다. 그날 저녁 늦게 해가 지붕 뒤로 넘어갈 때 나는 내 플래너를 꺼내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허드레실 목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이었다. 새 워킹화, 봄을 위한 작은 높게 만든 텃밭, 여행, 그냥 물이 있는 곳으로 주말 여행. 큰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닌 단지 나의 것.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선언으로써 안에서 문을 잠갔다. 나는 집에 있었다. 지원은 이번에는 노크하지 않았다. 벨을 한 번 울리고 그러더니 더 날카롭고 더 길게 다시 울렸다. 나는 기다렸다. 보리차를 마시면서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팔짱을 끼고 얼굴이 굳은 채 현관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엄마. 모든 것을 취소하셨잖아요. 변호사에게서 편지 받았어요. 신탁 유언장. 저를 완전히 배제하셨어요. 나는 뒤로 물러서서 문을 더 넓게 열었다. 그럼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그녀는 나를 지나쳐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항상 집이 그녀에게 그 벽들을 빚진 것처럼 걸었다. 왜 지금이에요?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마주하며 물었다. 왜? 이 모든 시간 후에? 1년 넘게 제 지붕 아래에 사셨는데 갑자기 제가 악당이 됐어요. 나는 창간의 의자에 앉아 침착했다. 나는 더 이상 네 지붕 아래에 살지 않는다. 엄마는 공짜로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우리가 돌봐드렸잖아요. 아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요리했고 청소했고 너희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왔고 너희 공과금의 절반을 냈지. 그건 돌봄이 아니었어. 그건 약속이었지. 그리고 나는 나를 지우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지워가 눈을 깜빡였다. 잠시 동안 그녀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명확성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죄책감을 위해 준비하고 왔었다. 엄마는 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녀는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라희에게 모든 것을 남기실 거잖아요. 그녀는 22살이에요. 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배우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대화에 참여했어야 했어요. 저는 응당 그랬어야 했어요. 너에게는 몇 년이 있었다. 내가 끼어들었다. 나를 짐이 아니라 사람처럼 대할 몇 년이 너는 그러지 않았다. 지워가 서성이는 것을 멈췄다. 엄마를 상처 입힐 의도는 아니었어요.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 상관 안 했다는 것뿐이지. 그녀가 움츠러들었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너는 내게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앉아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었어. 걱정으로 포장했지만 항상 통제였지. 그녀는 팔짱을 다시 꼈다. 이제 방어적이었다. 저는 일을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잠시 후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더 일찍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말했다. 너는 듣지 않았다. 아니면 들었지만 무시했거나. 그녀의 턱이 다시 굳어졌다. 저를 차가운 괴물로 만드셨어요. 나는 나는 너를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내쉬고 이마를 문질렀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에요? 저랑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의 딸. 내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던 여자. 그리고 증오가 아니라 단지 피로를 느꼈다. 아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랑 끝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 조건 해에 사는 것은 끝났다. 그녀는 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오후의 햇살이 바닥을 가로질러 날카로운 선을 그렸다. 마침내 그녀가 일어섰다. 제가 가야 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다. 지원은 더 말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더니 몸을 돌려 문으로 걸어가 스스로 나갔다. 문은 그녀 뒤에서 조용히 닫혔다. 나는 울지 않았다. 생리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나는 공간을 느꼈다. 한때 나의 것이었던, 숨 쉬는 법을 잊었던 그런 종류의 공간. 그날 저녁 늦게 라이가 전화했다.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더 낫다. 내가 말했다. 더 명확해졌어. 그녀가 멈췄다. 엄마가 다녀갔죠? 응. 도움이 됐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경계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됐다. 라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숨결 속에서 따뜻함을 들을 수 있었다. 잘 됐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잘 됐어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때로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마침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며칠은 소음과 함께 왔다. 당신이 듣는 종류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핸드폰을 채우는 종류의 소음. 부재중 전화, 공손한 긴급함이 담긴 음성 메시지. 엄마,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로 시작해서 이건 너무 심했어요. 로 끝나는 문자 메시지들, 일부는 지워에게서, 몇몇은 그녀의 남편 알란에게서. 그는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거나 캐서롤을 돌려줘야 할 때가 아니면 내게 직접 말하는 법이 없었다. 메시지들은 잠시 후에 흐릿해졌다. 기대 속에 포장된 사과, 통째로 위장된 걱정,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하나의 실타래. 그들은 접근 권한을 잃고 있었고 그것 없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가 아니었다. 공간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주방 싱크대에 올려두고 아침 시간을 담요와 책과 함께 현관에서 보냈다. 같은 단락을 4번 다시 읽곤 했다. 집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단어들의 리듬이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책이 손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이 시간의 질감을 어떻게 바꾸는지 잊었었다. 매일 정오쯤 나는 멀지 않은 곳을 걸었다. 그냥 동네를 지나, 철물점을 지나, 덩컨 씨가 92세이고 거의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던 우체국을 지나쳤다. 때로는 레몬이나 신선한 빵을 샀다.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단지 목적 없이 한 장소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기 위해 집은 따뜻하게 유지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소량으로 구웠다. 머핀 12개가 아니라 2개. 큰 통의 수프가 아니라 한 냄비. 나는 상슈왕에서 먹었고 화면 앞에서가 아니라 싱크대 근처에 서서가 아니라 항상 진짜 접시에 담아 먹었다. 그것이 내게 중요했다.
셋째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지워도 알란도 아니었다. 라희의 어린 사촌, 지워의 아들, 16세의 토비였다. 온통 긴 팔다리와 불안한 에너지. 그는 종이 봉투를 들고 내 눈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엄마가 이걸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가 봉투를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도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그것을 받았다. 들어올래?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서 내가 봉투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복도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닭고기. 파이 한 조각. 카드는 서명되지 않았다. 토비가 헛기침을 했다. 엄마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용서받지 못할까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냥 혼란스러워요. 할머니는 항상 거기 계셨잖아요. 이제는 아니죠. 그게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는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라희 누나가 할머니가 화난 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우리랑 살 때가 좋았어요. 그가 말했다. 엄마가 항상 할머니가 방해된다는 식으로 행동했지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그는 집을 둘러보았다. 사진들, 고요함을 받아들이며. 여기는 달라요. 진짜 냄새가 나요. 나는 웃었다. 아마 양파 냄새일 거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문 옆에서 멈췄다. 우리 아직 가족인가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야 어리고 아직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있는. 항상 내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과 경계는 적이 아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 그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앞으로 다가와 나를 안았다. 어색하고 빨랐지만 진짜였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카드와 함께 창에 앉았다. 서명도 메모도 없이 단지 앞면에 타이핑된 한 단어만 있는 빈 내부. 미안합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충분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끄지 않았다. 단지 소리를 줄였을 뿐이다. 내 자신의 숨소리로 충분했다. 지원은 다시 시도하기까지 일주일을 꼬박 기다렸다. 이번에는 우편으로 왔다. 옅은 파란색 봉투. 앞면에는 그녀의 송글씨. 그녀는 항상 깔끔한 필체를 가졌었다. 마치 여전히 선생님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날카롭고 비스듬한. 나는 주방 상추왕사에서 그것을 열었고 칼이 접힌 부분을 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안에는 금색 테두리가 있는 카드. 사람들이 명절이나 공손한 조의를 위해 보내는 종류. 감정은 없고 단지 우아함만 있었다. 안의 메시지는 짧았다. 새롭게 시작해요. 저녁 식사에 오세요. 일요일, 가족끼리만 우리끼리만 사랑을 담아 지워. 나는 2번 읽었다. 그런 다음 다시 봉투에 넣고 옆에 놓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일요일이 되었을 때 나는 가지 않았다. 전화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만의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구운 당근, 생선 한 조각, 레몬 제스트를 넣은 밥. 그리고 하늘이 부드럽고 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창가에서 그것을 먹었다. 7시쯤 전화가 울렸다. 지워.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했다. 그러더니 다시 울리고 또다시 울렸다. 마침내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너무 안정적이었다. 카드 받았죠? 우리가 이제 엄마를 기다렸어요. 알고 있다.
엄마 레시피대로 양고기를 만들었어요. 나는 보리차를 저었다. 좋구나. 그녀가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저를 벌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거절하고 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냥 저녁 식사잖아요, 엄마. 너랑 함께하는 것은 결코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다. 잠시 멈춤. 저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다. 내가 말했다. 너는 판을 네가 편했던 방식대로 리셋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놀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살짝 갈라졌다. 라희가 엄마가 변했다고 해요. 그녀 말이 맞다. 저는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내가 말했다. 그것이 핵심이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길게 늘어졌다. 그러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보고 싶어요. 믿는다. 더 많은 침묵.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덧붙였다. 내가 내 자리를 얻어야 하는 상, 촤. 애는 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허락을 대가로 나의 존재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이제 우리가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간극을 채우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내가 나 자신을 잊었을 때의 나로 돌아오라고 기대하는 것을 멈춰라.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분노가 아니라 일종의 종결감으로. 그녀가 여는 방법을 몰랐고 걸어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문.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고요함을 들었다. 외롭지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고 단지 고요했다. 나중에 나는 서랍을 열고 파란색 봉투를 꺼내 반으로 찢었다. 그러더니 다시, 그리고 한 번 더. 그 조각들은 말린 꽃잎처럼 쓰레기통으로 날아갔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꿈도 없이 단지 휴식뿐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불안감 없이 일어났다. 나는 화요일에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 공원 근처에 조용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 방 2개와 주방. 웅장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창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햇빛이 꿀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화강암 상판보다 더 중요했다. 집주인 파텔 씨는 친절했다. 그는 좁은 계단을 올라 상자들을 옮기는 것을 도왔고 만약을 대비해 차단기, 패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었다. 내가 주방 수납장을 칠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검은색만 아니면 믿습니다. 나는 세이지 그린을 선택했다. 라희가 내가 정착하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보냈다. 짝이 맞지 않는 머그잔에 아이스 보리차를 마시며 천천히 짐을 풀었고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을 찾았을 때 웃었다. 그녀는 싱크대 위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부드럽고 바랜 레몬 나무 그림. 할머니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뿌리를 내렸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나는 미소 지었다. 튼튼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좋구나. 우리는 오후를 책장을 정리하며 보냈다. 혜진의 편지들은 이제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갔다. 저녁이 되기 전에 라이는 떠나야 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창턱에 늘어지는 포토스 식물을 놓았다. 모든 여자는 식물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여전히 무언가를 키울 수 있다는 증거죠.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앉아 새로운 고요함을 들었다. 지워의 집에서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 침묵은 압박하지 않았다. 환영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볶은 시금치, 삶은 달걀 토스트. 나는 반대편 벽을 기어오르는 그림자들을 보면서 그것을 천천히 먹었다. 왜 반찬이 더 없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노른자의 부드러움을 비판하는 사람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웃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숫자였고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는데 지팡이에는 꽃무늬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신선한 배송품을 보는 상인처럼 나를 훑어보며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내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5시 전에 쓰레기 내놓지 마세요. 그들이 우릴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TBO 아줌마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데 관리실에는 말하지 마세요. 그 아줌마를 너무 좋아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경고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혼했나요? 아니요, 사별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왜 여기에 오셨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제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녀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글쎄, 이제 때가 됐지. 우리는 20분 동안 복도에 서서 이야기했다. 관절염, 오래된 영화, 그리고 어느 시장이 가장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녀는 나를 조금 닮아 있었다. 필요할 때 날카롭지만 속으로는 친절한, 그녀가 내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낸 여자. 그날 오후 나는 수저 서랍을 다시 정리했다.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크를 앞에, 칼을 뒤에 놓았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나를 기쁘게 했다. 나중에 나는 블록 주변을 걸었다. 단 한 번. 내 피부에 공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하루의 일부처럼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는 기대는 없었다. 단지 라디에이터의 따뜻한 윙윙거림, 싱크대 위의 레몬나무 그림,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 없이 내 공간에 있는 나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방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봉투는 크림색이었고 넓고 구불구불한 필기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전단지와 쿠폰 우편물과 함께 거의 버릴 뻔했다. 발신 주소만이 나를 멈추게 했다. 헬렌 카터. 나는 그 이름을 30년 넘게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두 집 건너에 살았었다. 그녀에게는 시끄럽고 빠르고 항상 그녀의 부엌에 진흙을 끌고 들어오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뒷마당을 전쟁터로 만들 때 그녀의 뒷계단에 앉아 커피를 마시곤 했다. 그녀는 맨솔 담배를 피웠고 머리를 밧줄처럼 등 뒤로 늘어뜨린 따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아이다호로 정은 후 이사했다. 우리는 편지를 쓰기로 약속했다. 그러지 않았다. 나는 보리차를 끓이면서 주방 상추앙에서 편지를 열었다. 종이는 두꺼웠고 잉크는 약간 발해 있었다. 이브, 그것은 시작되었다. 지난 봄 혜진의 추모 모금 행사에서 당신이 연설했다는 것을 교회 게시판에서 봤어. 믿을 수가 없었어.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지만 당신 이름을 다시 봤을 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녀는 혜진을 기억했다. 그녀의 웃음을 기억했고 그녀가 분필로 보도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이 발명품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들에 대해 썼다. 한 명은 이제 선생님이고 다른 한 명은 임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손주들이 있었고 개가 있었고 새 엉덩이 힙힙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느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끝부분 근처에 나는 당신의 30번째 생일에
빗속에서 맨발로 춤을 추던 여자를 여전히 기억해. 세상이 이미 젖었다면 그냥 그것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던 여자. 당신이 계속 춤추고 있기를 바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뭐 결코 늦지 않았어.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부드럽고 낡은 무언가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꼈다. 슬픔도 향수도 아닌 단지 인지였다. 나는 그 여자를 잊었었다. 그녀는 환상이 아니었다. 꿈속의 내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녀는 한때 여기에 살았다. 이 몸 안에 이 손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녀를 저녁 준비됐니와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 있니? 그리고 엄마는 그냥 예민하신 거예요 라는 수년의 시간 아래에 묻었었다. 나는 일어섰고 주방을 가로질러 오래된 행주를 보관했던 서랍을 열었다. 가장 뒤쪽에는 단단히 접힌 라이가 몇 년 전 나를 위해 구운 CD가 있었다. 할머니의 재즈라고 은색 마커로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아직 재생될지조차 몰랐지만 낡은 스테레오를 꺼내 먼지를 털고 시도했다. 지직거렸고 그러더니 잡혔다. 니나 시모네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낮고 깊게. 숟가락 속에서 도는 꿀처럼. 나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냥 들었다. 그러더니 아주 조금씩 몸을 흔들게 내버려 두었다. 바닥이 내 발밑에서 삐걱거렸고 내 무릎은 그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어쨌든 움직였다. 양말을 신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공연 없이. 춤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충분히 가까웠을 것이다. 나는 그날 오후 바로 헬렌에게 답장을 썼다. 기억해줘서 고마워. 봐줘서 고마워. 내가 잊었던 내 모습을 이름 지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혜진에 대해, 라희에 대해, 그리고 내가 나의 옛 자아에게 바치는 재물처럼 현관 밖으로 들고 나갔던 갈비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말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새 드레스에 커피를 쏟고 거의 울 뻔했던 후 내게 했던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당신은 지저분해도 괜찮아. 단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엉망진창인 척하지 마.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잊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잊지 않았다. 내가 우편함으로 걸어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차갑고 빨랐지만 벌주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레몬나무 그림이 살짝 펄럭였다. 나는 가볍게 액자를 만졌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랬다. 라희가 금요일에 왔다. 예고도 문자도 없이. 단지 부드러운 노크와 서리가 내린 유리 뒤에 그녀의 얼굴뿐이었다. 버섯 가져왔어요. 그녀가 갈색 종이 봉투를 들고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작은 양파도요. 마침 수프를 만들려고 했단다. 내가 말했다. 완벽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제가 다듬을게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주방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피해 쉽게 움직였다. 나는 그녀에게 칼을 어디에 두었는지 보여주었다.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익숙한.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양파 껍질을 벗겼고 눈은 따가움 때문에 깜빡였다.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잊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것이 그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지. 내가 말했다. 그녀는 웃고 눈을 닦았다. 나는 수건으로 버섯을 부드럽게 닦았다. 물에 담그지도 지름길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잠시 지켜보더니 나를 따라했다. 엄마는 항상 수도꼭지 밑에서 문질러 씻어요. 네, 어머니는 버섯에 대한 인내심이 없었지. 라희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편안한 고요함 속에서 일했고 오직 냄비가 끓는 소리만이 그것을 깼다. 냄새가 아파트를 채웠다. 흙내음, 고소함, 따뜻함. 그녀는 묻지 않고도 찬장에서 그릇을 찾았고 부산 떨지 않고 제 추앙을 차렸다. 우리가 앉았을 때 우리 둘 다 핸드폰에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수프 맛을 보고 눈을 감았다. 맙소사, 할머니, 완벽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수프란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의 것이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먹었다. 그녀는 빵을 국물에 찍어 매번 한 입 먹기 전에 그것이 스며들게 했다. 그릇이 거의 비었을 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엄마처럼 끝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없었고 단지 질문뿐이었다. 꾸밈 없고 진실한. 아니다. 내가 말했다. 너는 그녀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질문을 이미 했다. 라이는 그녀의 숟가락을 가지고 놀았다. 엄마가 다시 노력하고 있어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너는 그러고 싶니?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요. 저는 그냥 엄마가 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는 네가 줘야 하는 것 이상을 그녀에게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한 듯 보였다. 내가 허락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리내어 말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녀가 물기를 닦았고 내가 헹궜다. 여기가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정직하게 느껴져요. 너는 오늘 밤 그 단어를 2번째 사용하고 있다. 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쳤을 때 그녀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 다니더니 소파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다. 나는 그녀와 합류했다. 저는 할머니가 그냥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그냥 신중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했지. 왜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묻지 않는 세상에서 자랄 때 너는 먼저 지켜보고 측정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요청받기 전에 대답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라이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쿠션에 기댔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너는 이미 그렇단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결국 그녀는 일어섰고 코트를 입고 내 뺨에 키스했다. 감사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음 주에 다시 오렴. 내가 말했다. 파이를 시도해보자. 좋아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싱크대를 닦고 스토브를 닦고 행주를 싱크대 위에 접어두었다. 아파트는 마늘과 백리향 냄새가 났다. 노력과 안락함의 냄새. 나는 나 자신에게 작은 잔의 술을 따르고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가로등이 깜빡였다. 공기는 벨벳처럼 보였다. 두껍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나는 지월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라희를 생각했다. 나는 수프와 소금 그리고 제대로 돌봐진 일부 것들이 구원될 필요가 없고 단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다. 새벽 직전 세상이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다. 하늘은 아직 밝지 않지만 어둡지도 않다. 그림자가 부드러워진다. 바람조차 멈추는 것 같다. 그때가 내가 지금 걷는 것을 좋아하는 때이다. 그냥 모퉁이까지의 짧은 순회한 너무 일찍 문을 여는 빵집을 지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공기는 상쾌하고 보도는 밤의 습기로 인해 여전히 젖어 있다. 때때로 나는 복도 아래의 숫자를 본다. 그녀는 요즘 더 느리게 걷지만 여전히 손을 흔든다. 내가 79세가 된 아침 나는 내 문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생일 축하해요, 은숙. 할머니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을 상기시켜줘요. 이름은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라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꽃이나 팡파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메모로 충분했다. 나는 그 아침에 나 자신을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버터, 약간, 시럽 조금, 그리고 바나나 반쪽으로 딱 2개. 나는 상추항에서 그것들을 천천히 먹었고
햇빛이 내 발 옆의 바닥을 따뜻하게 했다. 나중에 나는 바인더가 살고 있는 서랍을 열었다. 몇 주 동안 만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꺼내 창 위에 놓고 마지막 편지 하나를 추가했다. 짧고 명확하며 한 번 접힌. 그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라희, 내가 가진 것은 너의 것이다. 피 때문이 아니라 친절함 때문이다. 너는 결코 나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너는 단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났을 뿐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유산이다. 아무도 너에게 달리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 나는 그것을 유언장 뒤에 놓고 바인더를 닫았다. 그날 오후 나는 현관에 앉아 빛이 거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편 트럭이 지나갔다. 자전거를 탄 소년이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그의 배낭이 거의 그를 넘어뜨릴 뻔했다. 세상은 나의 평화에 개의치 않고 계속 돌아갔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사과를 위해서도, 이해를 위해서도, 내가 결코 성장하지 못했던 모성애의 버전을 위해서도 나는 충분히 가졌다. 내게는 라희가 있었고 아침과 음악과 오직 나만을 위해 끓고 있는 수프의 향이 있었다. 때때로 치유는 파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로의 조용한 복귀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이 짓는 것을 도왔던 집에서 작게 느껴졌거나 한때 시끄럽게 이끌었던 삶에서 조용히 느껴졌다면 이것이 당신의 허락이 되게 하라.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누구의 축복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을 찾았다면 공유하라. 댓글을 남겨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다른 여성에게 전달하라.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